네 보험금으로 네 남편이 이러고 다닌다. 내가 이것들을 그냥. 10년 전 친정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돌아가시고 친정 어머니마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으나 돈이 없어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것을 목격한 그녀는 이를 악물고 10년 동안 식당 알바를 전전하며 매달 150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이제 그 보험이 만기가 되어 수령할 날이 다가오고 그 피 같은 돈이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자금으로 쓰이게 될 것을 깨달은 그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 초순의 어느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창밖은 연말에 들뜬 축제 불빛들로 어지러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한 소음이 되어 유리창을 간지럽혔지요. 하지만 50평 남짓한 아파트 거실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적막의 한복판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예순, 환갑을 앞둔 59의 한 여인이었지요. 163cm의 날렵하고 고운 몸매에 등까지 내려오는 윤기 나는 흑발은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올려 묶여 있었습니다. 59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청순한 미모와 유난히 검고 깊은 눈동자 덕분에 남들은 그녀를 고생 한 번 안 해본 사모님이라며 시샘 어린 부러움을 보내곤 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그 찬사를 비웃듯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아래로 슬그머니 감춘 그녀의 손등은 지난 10년 동안 가족 몰래 해온 식당 설거지와 빌딩 청소 알바로 굵어질 대로 굵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아 자신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찬물에 불어터지고 독한 세제에 갈라졌던 그 고통의 흔적 위로 차가운 달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당연하게 있어야 하고 필요 없으면 그제야 불편함을 느끼는 가전제품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녀가 매일 정성스레 차려낸 밥상은 가족들에겐 당연히 누려야 할 서비스였고 그녀의 소리 없는 희생은 그저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도 짐이 된다. 그녀는 10년 전 가슴속에 문신처럼 새겨진 그 비극적인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병원비 한 푼이 없어서 응급실 복도 차가운 바닥에서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아보고 차갑게 식어가던 친정 부모님의 손을 말이지요. 그 처절한 가난의 공포와 피눈물 나는 기억이 그녀를 10년 동안 채찍질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만은 절대로 이런 비참한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 내 마지막 장례식 비용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마련하겠다는 그 서글픈 자존심이 그녀를 노예처럼 일하게 만든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방 구석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낡은 행주더미 아래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10년 동안 꼬박 부어온 완납 증명서였지요. 1억 8천만 원,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가족 몰래 닦아낸 불판의 개수였고 그녀가 삼켜온 고단한 눈물의 무게였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야. 내 마지막 보루이자 내 영혼의 방패막이지. 그녀가 메마른 입술로 나지막히 읊조리던 그때였습니다. 도어록 소리가 요란하게 거실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남편 영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63세의 권위적인 남편은 아내의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넥타이를 풀어 헤쳤지요.
그런데 그의 옷깃에서 묘하게 낯선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소박한 프리지아 향기가 아닌 지독하게 화려하고 매혹적인 장미향수 냄새였습니다. 집구석이 왜 이렇게 썰렁해? 보일러 좀 팍팍 틀지, 궁상맞게. 남편은 짜증 섞인 핀잔만 내뱉고는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우려둔 따뜻한 생강차 잔은 식탁 끝에서 주인 잃은 그림자처럼 홀로 식어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어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자신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당장 사라진다면 저들은 나를 찾을까? 아니면 내 자리에 저 장미 향기 나는 누군가를 나 대신 채워 넣을까? 질문은 어둠 속에 던져졌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겨울은 그렇게 시린 한숨과 함께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낮은 유난히 짧고 무심했습니다. 남편이 휩쓸고 간 태풍 같은 아침이 지나면 집안은 다시 기이할 정도의 정적 속으로 가라앉곤 했지요. 그녀는 거실 소파에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베란다 창 너머로 보이는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칼바람에 파르르 몸을 떨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 역시 그 나뭇가지처럼 서걱거리며 비어갔습니다. 습관적으로 집어든 스마트폰의 화면이 차가운 푸른 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의미 없이 화면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알고리즘이 던져준, 아니 어쩌면 그녀의 깊은 무의식이 간절히 불러낸 운명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도? 놓치기 쉬운 50대 초록이 치매 증상. 그녀는 홀린 사람처럼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 의사는 단호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지요. 단순한 건망증과는 차원이 다른 인격의 상실, 감정 조절의 실패, 그리고 성격의 변화. 무엇보다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그 무시무시한 경고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귓가에는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치매, 그래, 차라리 미쳐버리면 나를 좀 봐줄까? 내가 완전히 망가져야 당신들은 나를 한 인간으로 대접해줄까? 그녀는 메마른 입술로 그 비극적인 단어를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안락함을 위해 완벽하게 작동하던 부품이 어느 날 갑자기 고장나 버린다면 그제야 주인은 이 부품의 소중함을 깨닫고 손을 내밀지 않을까 하는 서글픈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광채가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 맺혔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의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기다렸다는 듯 방대한 양의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일생일대의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돋보기를 고쳐 쓰고 서랍 깊은 곳에서 새 노트를 꺼내 증상들을 꼼꼼하게 메모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펜 끝이 종이 위를 구르며 비정한 시나리오를 써내려갔습니다. 1단계, 경증 단계,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되묻기. 리모컨이나 열쇠를 냉장고 같은 엉뚱한 곳에 두기. 1단계의 목표는 가족들에게 엄마가 좀 이상하다는 경계심과 걱정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 중간 단계,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어린아이처럼 우는 감정 기복. 그리고 집 근처임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배회 증상. 가족들이 그녀의 일상에 강제로 개입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단계, 중증 단계,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인격의 완전한 붕괴. 이 대목을 적어 내려가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정갈하고 우아하게 남편의 와이셔츠 깃 하나까지 칼같이 다려오던 그녀에게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는 이 처절한 연극만이 투명 인간으로 사느니 차라리 광대로 죽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그래, 일단 1단계부터야. 너희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정말로 짐짝처럼 여기는지 이 연극으로 확인해 보겠어. 그녀는 거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응시했지요. 검고 깊은 눈동자에서 서서히 힘을 뺐습니다. 눈동자의 초점이 흐릿해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지자 거울 속에는 방금 전까지 지적이었던 59의 여인 대신 어딘가 넋이 나간 듯한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변해버린 얼굴을 보며 그녀는 심장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소름 끼치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을 속이기 위한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지워온 한 여자가 생애의 마지막 자락에서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다고, 나를 제발 좀 봐달라고 외치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성한 노트를 보험 증서가 든 누런 봉투 곁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창밖은 어느덧 어둑어둑해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그녀는 차가워진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곧 시작될 자신의 일생일대 연극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외로운 엄마의 위험한 반란은 그렇게 소리 없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보름 정도 앞둔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모처럼 온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간 아들 내외와 딸이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한 날이었지요.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을 봐오고 주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 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한우 불고기를 넉넉히 재우고 딸이 잘 먹는 잡채를 갖은 고명을 얹어 볶았으며 며느리의 입맛에 맞춘 담백한 나물들을 무쳐냈습니다. 주방은 뜨거운 김과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지만 정작 그 열기 속에 서 있는 그녀의 젖어가는 앞치마를 눈여겨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녀의 정성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고 그녀의 노동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이윽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하지만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먹는 분위기는 기이할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 영수의 시선은 엄마의 얼굴이 아닌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손주들이 보는 유튜브 영상에 요란한 배경음악만이 식탁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침내 며칠 밤을 고민하며 준비해온 연극의 첫 대사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왜들 안 오니? 찌개 다 식겠다. 그녀는 이미 모두가 밥그릇을 절반 이상 비워가는 식탁을 보며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식탁 위에 흐르던 무관심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멈추고 당황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밥 거의 다 먹었는데요? 설거지통에 그릇들 넣고 계시잖아요. 아들은 인상을 팍팍 찌푸리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진짜 농담이야? 재미없어. 아까 불고기 맛있다고 우리 다 같이 얘기했잖아. 벌써 잊었어? 엄마가 찌개 직접 퍼줬잖아. 그녀는 일부러 눈을 여러 번 깜빡이며 당황한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을 미세하게 떨며 마치 자신의 기억이 안개 속으로 한 조각씩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지요. 아, 그랬나? 내가 왜 이러지? 분명히 아까 주방에서 찌개를 올린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녀가 내심 기대한 것은 아주 작은 걱정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내일 병원에 같이 가봐요. 엄마를 걱정하는 이런 따뜻한 한마디, 그런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나쁘끄러운 면박과 기분 나쁜 짜증이었습니다. 남편 영수는 밥그릇을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노망이 났나?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해괴한 망신이야? 곱게 좀 늙으라니까. 왜 자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건망증도 정도가 있지. 이건 노망이야, 노망. 남편은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딸은 한술 더 떴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자신의 짜증을 엄마에게 쏟아부었지요. 엄마, 나 요즘 직장에서 치이고 카드값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제발 좀 도와줘. 엄마까지 이러면 나 정말 미쳐버려. 나중에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 자꾸 이상한 소리에서 분위기 깨지 좀 마. 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 속에 뾰족한 얼음 조각이 되어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걱정이 아닌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본능적인 거부감과 창피함만이 가득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안쓰러운 척 어머니 영양제 좀 잘 챙겨 드세요라고 영혼 없는 위로를 던졌지만 그 눈빛은 이미 나중에 병수발은 내 몫이 아니겠지라는 냉정한 계산을 마친 듯 야멸차게 잘라내는 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가족들은 마치 썰물처럼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라는 성의 없는 인사 한마디를 남긴 채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식어버린 반찬들과 산더미 같은 설거지만이 흉물처럼 남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갈아 넣으며 희생해온 대가가 고작 이런 짜증과 면박뿐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남의 편이었던 남편과 제 입속 챙기기 바쁜 자식들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어. 당신들에겐 내가 아픈 게 그저 귀찮은 사고일 뿐이었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손등으로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1단계 연기는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감은 그녀에게 더 단단하고 냉정하고 더 독한 마음을 먹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남편과 자식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저 이기적이고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야 말겠다고. 그래서 최소한 이 엄마 눈치라도
좀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숨겨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실패라고 적고 그 옆에 얼룩진 눈물 자국 위에 더 굵은 선으로 2단계 배회 실행을 가슴에 새기듯 꾹 눌러 썼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밤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그녀의 서글프고 안쓰러운 연극은 그렇게 서서히 절정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12월 하순, 살을 애듯 차가운 북풍이 아파트 단지 고층 빌딩 숲 사이를 칼날처럼 휘젓던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정갈하게 가꿔온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세월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관리해온 그녀가 일부러 짝짝으로 낡은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깨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였지요. 밖으로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목적지 없이 느릿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칼바람이 가디건의 틈새를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울렸고 슬리퍼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발가락 끝을 마비시켰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멍하니 앉아 허공을 응시하는 그녀를 발견한 것은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감기 걸리세요? 라는 외침에도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경비원을 바라보며 미리 연습한 대사를 뱉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 메마른 목소리가 겨울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아들이 헐떡이며 달려온 것은 그로부터 무려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들은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주위의 시선부터 살피더니 벤치에 앉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걱정보다는 당혹감과 창피함이 뒤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전화는 왜 안 받아? 사람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AI에게 배운 대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시더라, 우리 아들인가? 그 한마디에 아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평온하던 자신의 일상에 거대한 짐이 던져졌다는 본능적인 공포와 거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소파에 죄인처럼 앉은 그녀를 앞에 두고 남편 영수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는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을 어떻게 처분할지 의논하는 사람들처럼 심각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더 이상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치워야 할 물건으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고요. 아까 제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 보셨잖아요. 아들은 힐끔힐끔 금색 시계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뱉어내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심 가느다란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자식이니 직접 손을 잡고 큰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싸늘하게 얼어붙게 하고 말았습니다. 전 내일 중요한 회의도 있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병원에 모시고 갈 시간이 안 돼요. 아버지가 좀 알아보세요. 아버지는 친구분들 중에 의사 많잖아요. 대충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아들은 어머니라는 무거운 짐을 아주 능숙하게 아버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자 남편 영수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이 꼴을 하고 어떻게 내 친구들 병원에 데려가냐, 남사스럽게.
내가 동창회 회장인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마누라 치매 걸렸다고 소문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남편은 씩씩거리며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통화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남편은 뇌를 고치는 신경과 의사가 아니라 평소 술자리에서나 보던 정형외과 친구인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지요. 박 원장? 나야 다름이 아니라 내 사촌 동생 마누라 얘긴데 증상이 딱 치매 같더라고. 어때, 맞지? 역시 그렇지? 전문적인 정밀 진단은커녕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수고조차 하기 싫었던 남편이라는 인간은 전화 한 통으로 아내를 사촌 동생의 처로 둔갑시키며 아예 병명을 확정 지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돌아온 남편은 비장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박 원장이 그러는데 100%란다. 초록이 치매. 그게 요즘 50살 넘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온다네. 뇌가 쪼그라들어서 약도 없다는구나. 이 인간이 꼭 남 얘기하듯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흔한 MRI 사진 한 장, 전문의의 소견 한 줄 없이 뼈 맞추는 정형외과 친구하고 무책임하게 전화 한 통화하고 나서 그녀는 순식간에 회복 불능의 치매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액정 불빛이 며느리의 안경아리에서 반짝거립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AI 챗봇이랑 인터넷 정보를 다 뒤져봤는데요. 어머니 증상이랑 이 데이터가 99% 일치해요. 초록이 치매는 진행이 엄청 빨라서 가족들이 감당하려고 하면 집안 풍비박산 난대요. 여기 블로그 후기 좀 보세요.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게 서로에게 복 받는 길이라는데요. 아들은 며느리가 보여주는 작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봐, 가족의 삶이 황폐화됨. 전문 케어 필수. 엄마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가 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전문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야. 가족들은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작은 화면 속에 떠다니는 인터넷 정보, 그리고 자신들의 편안한 일상이 지켜지기만을 바라며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 거실에서 그녀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순식간에 그들의 일상에서 치워야 할 물건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된 검사 한번 안 받아보고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만 믿고 그렇게 보내버리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그들의 이기적인 논쟁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검고 깊은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글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도 냉랭한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도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12월의 한파보다 더 시린 배신감이 그녀의 심장을 차가운 서리발처럼 얼게 만들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가족들이 떠난 거실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고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앞에 두고 치매 걸린 엄마를 효율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떠들던 자식들의 목소리와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지요. 안방에서는 어느새 한 장 걸치고 온 남편 영수의 코 고는 소리가 문틈을 타고 규칙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마치 밀린 숙제라도 끝낸 일인 양 그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천하태평한 소리가 오늘따라 그녀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로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50평 아파트의 넓은 공간은 이제 그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꼭 남의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낯설고 어딘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이 그녀의 거칠어진 손등을 비쳤습니다. 59의 세월, 청순하고 고운 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훈장이 그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마디가 굵어진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지난 10년 남들 잘 때 식당 불판을 닦고 남들 쉴 때 남의 집 화장실을 치우며 부르트고 갈라졌던 손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 내 가족이라는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저들을 지키고 뒷바라지하면 언젠가 내가 힘이 빠져 주저앉았을 때 저들이 기꺼이 내 손을 잡아주리라는 그 순진하고도 어리석은 믿음 말입니다. 내가 짐이었구나. 치워버려야 할 짐짝이었어. 그녀의 입술 사이로 메마른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의 눈빛에는 그녀의 병을 염려하는 기색이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녀의 아픔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락한 일상을 방해하는 귀찮은 사고이자 처리하기 위해 들어갈 비용일 뿐이었지요. 그녀는 문득 30년 전 응급실 복도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거두시던 친정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돈이 없어 검사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어머니를 보내야 했던 그 비참한 새벽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며 다짐했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만은 절대로 이런 가난의 공포를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내 마지막은 내 스스로 지키겠노라고 말이지요. 그 지독하게 아픈 기억을 이겨내려고 10년을 노예처럼 살았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그녀를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인터넷 정보가 나를 죽이는구나. 며느리가 보여주었던 스마트폰이 차가운 파란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몇 줄의 검색 결과로 단정 짓고 30년의 희생을 초록이 치매라는 5글자로 봉인해버린 그 잔인한 이기주의.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소리 없이 몸을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라고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금 감정을 터뜨려봤자 돌아올 건 거봐라 역시 치매라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비웃음과 더 빠른 요양원 입소 독촉뿐임을 그녀는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새벽 3시 가장 어두운 시간 그녀의 눈물은 울다 울다 이제 어느덧 말라버렸습니다. 슬픔이 다 타버린 자리에는 서슬퍼런 분노와 차가운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깊숙한 곳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묵은지통 뒤편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닐로 꽁꽁 싸맨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그 봉투를 올려두고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1억 8천만 원 완납 증명서 그리고 치매 진단 시 쏟아질 거액의 보험금들.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람이 아니라 짐짝으로 대한다면 나도 너희를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 대해주마. 그녀의 입가에 씁쓸하지만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 서글픈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휘두르면 나도 아플 채찍이지만 휘둘러야만 하는 그런 비극적인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그녀는 비로소 엄마라는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로또를 어떻게 다시 회수하는지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펜을 들어 노트에 무언가를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창밖으로 보랏빛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긴 밤은 이제야 비로소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두렵지만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보랏빛 새벽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59년을 지탱해온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겨 다시 우아한 올림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밤을 새운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그냥 59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전 8시 그녀는 남편 영수가 깨기도 전에 가벼운 코트 하나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중마고우이자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눈물과 땀방울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보험 설계사 친구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됐어? 잠 한숨 못 잤지? 순자가 안쓰러운 듯 그녀의 퉁퉁 부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투박한 손길이 닿는 순간 그녀는 평생 참아온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울어버리면 어젯밤 차갑게 갈아놓은 칼날이 무뎌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순자에게 지난 며칠간 집안에서 벌어졌던 비정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뼈 고치는 정형외과 친구에게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확정해버린 것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자신을 요양원이라는 감옥 속에 집어넣으려 했던 그 잔인한 모습까지 말이지요. 뭐라고? 박 원장 그 인간한테 물어보고 널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세상에, 제정신이야? 순자는 제일인양 붕괴하며 카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너희 가족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얘. 네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남들 사모님 소리 들으며 골프 치고 맛집 다닐 때 너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손톱 밑에 시커먼 때가 끼도록 식당 불판 닦고 남의 집 변기 닦았잖아. 겨울엔 손등이 다 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핸드크림 한 통 아까워 바르지 못하고 그 돈을 부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그녀의 보험관리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자, 똑똑히 봐. 내가 부은 이 보험,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야. 월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10년이나 완납했어. 총 납입원금만 1억 8천만 원이야. 내 목숨값이랑 바꾼 돈이라고. 이제 만기가 됐으니 수령액이 어마어마해. 치매 진단만 확정되면 일시금으로 바로 1억이 나오고 내가 살아있는 내내 매달 200만 원씩 평생 간병비가 나와.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3억이라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남게 되고. 그녀는 3억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읊조렸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는 자신들의 엄마보다 훨씬 더 탐이 날 만한 거액입니다. 나 이제 결심했어. 나 오늘 저녁에 이거 식구들 앞에 공개하려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친구의 눈빛에서 서늘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돈 좋아하는 자식들에게 효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똑똑히 보여줘라. 돈 앞에 저들의 그 가증스러운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야. 내가 설계사로서 오늘 오후에 니네 집에 같이 가줄게. 이 보험이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가진 건지 전문가로서 확실히 쐐기를 박아줄 테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캄캄한 심해 같았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궁금해. 내가 이 돈을 내놓으면 나를 짐짝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로 궁금해. 그리고 그게 확인되면 난 미련 없이 떠날 거야. 그녀는 순자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자존심을 다시 한번 꼭 부여잡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이라는 따뜻한 말들이 이미 이 가족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금 그녀는 이제 돈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가짜 효도라 할지라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의 고단했던 지난 날들이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 꽁꽁 얼어가고 있습니다. 12월의 끝자락. 일요일 오후의 거실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며느리가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뒤져 출력해온 실버 파라다이스 요양원 입소 신청서가 마치 최후 통첩처럼 놓여 있었지요.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 영수의 얼굴에는 이제야 골칫덩이를 처리하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일말의 죄책감을 감추려고 애쓰는 비장함만이 그들의 힘얼건 눈동자 위에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파 끝에 웅크리고 앉은 59의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적힌 그 종이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검고 깊은 눈동자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서글픈 허무함만이 안개처럼 자욱했지요.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렵게 자리 하나 비운 거 선점한 거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바로 입소 가능하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들도 거들었지요. 엄마, 거기 공기도 좋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대. 우리도 주말마다 갈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그들의 말은 솜사탕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이제 제발 우리 인생에서 좀 빠져달라는 노골적인 퇴출 명령이 서슬 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은 친구 순자가 가죽 서류철을 품에 안고 들어섰지요. 가족들의 눈동자가 무슨 일인가 의아함으로 흔들릴 때 순자는 거실 탁자 한가운데에 묵직한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보험 설계사로 살아온 전문가 특유의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너희 엄마가 지난 1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너희를 위해 지켜낸 보험금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왔어. 너희가 지금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난리인 그 엄마가 실은 너희 집안 전체를 먹여 살릴 황금 거위라는 사실을 너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순자는 서류철을 열어 누런 보험 증권들을 가족들 앞에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잘들 들어라. 엄마가 49세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몰래 식당 주방에서 불판 닦고 건물 화장실 청소해가며 부은 보험들이다. 월 납입료만 150만 원, 그걸 10년이나 부어서 이제 막 만기가 됐지. 총 납입 원금만 해도 1억 8천만 원이다. 1억 8천이라는 숫자가 손자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던 아들의 손가락이 화상을 입은 듯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고 남편 영수의 입이 어색하게 벌어졌지요. 순자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침묵을 비웃듯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엄마를 치매라고 확정지었지? 그래, 너희 말대로 치매 진단만 받으면 일시금으로 진단비 1억 원이 즉시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살아있는 내내 매달 200만 원씩 간병비라는 명목으로 너희 중 누군가의 통장에 꼬박꼬박 꽂힌다는 거야.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망보험금으로 3억 원이 추가로 지급되지. 자, 이제 이 보험금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니?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 식어있던 공기가 갑자기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지요. 며느리의 손에서 볼펜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저희가 직접 집에서 모시면 그 매달 200만 원이랑 일시금 1억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는 친구의 눈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 엄마가 누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하느냐에 달렸지. 자기 병수발 잘해주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짐작 취급받던 그녀의 신부는 단 몇 초 만에 천금같이 귀한 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남편 영수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정성스레 주무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런 대단한 걸 준비했으면 말을 했어야지. 내가 어제 한 말은 다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홧김에 한 소리야. 그 박 원장 놈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진단을 해? 다시 보니 당신 얼굴색이 아주 좋아. 치매는 무슨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아들도 질세라. 의자를 당겨 앉으며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요양원이라니. 그게 자식 돌이야? 우리 집 방 하나 비었잖아. 내가 당장 공기청정기 새로 들여놓고 엄마 편히 모실 준비할게. 엄마, 나랑 같이 살자. 응? 어제까지만 해도 바쁘다며. 엄마의 안부 전화조차 귀찮아하던 딸은 어느새 주방으로 달려가 따뜻한 홍차를 우려오고 있었고, 며느리는 탁자 위에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재빨리 낚아채 쓰레기통에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광경을 소름 돋을 만큼 차분하게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주무르는 남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아닌 축축한 탐욕이 느껴졌고, 손을 잡은 아들의 두 손에서는 간병비 200만 원의 혈안이 된 욕심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다정함이 식탁 위에 놓인 바로 저 보험 증서 때문이라는 것을요. 돈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쯤 요양원행 택시에 몸을 싣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참으로 이상하고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가식적인 다정함이 1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짜면 어떠니?
연극이면 또 어때? 이렇게라도 너희들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라도 너희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차라리 이 연극 속에 영원히 갇혀 있어도 좋겠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그녀의 얼었던 마음을 사르르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라는 놈이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어 가짜 사랑조차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녀는 남편의 손길에 슬며시 몸을 맡겼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찻잔의 온기를 두 손 가득 누렸습니다. 10년 동안 식당 주방의 찬물에 젖어 있던 그녀의 마음이 돈이라는 땔감으로 집힌 화로 앞에서 잠시나마 온기라도 쬐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사랑이 아닌 보험금이라는 가느다란 실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그 비참함을 꾹꾹 눌러 삼켜야 했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10년 만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 위에 덧없는 만찬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짜 낙원 속에서 생전 처음 맛보는 달콤하고도 씁쓸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가 식탁 위에 공개된 이후 그녀의 집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화롭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남편 영수는 퇴근길마다 그녀가 좋아한다던 소박한 프리지아 꽃다발을 안고 들어와 다정하게 어깨를 주무르곤 했지요. 하지만 그 다정함과 함께 풍겨나오는 장미 향기가 그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마비시키곤 했습니다. 그 불쾌한 향기는 아내의 병 수발을 자처하고 있는 남편의 다정함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불안함을 그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12월 말의 오후였습니다. 때없는 겨울비가 새벽부터 추적거리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험 설계사 친구 순자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명동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안색은 흑빛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순자는 불과 사흘 전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사의 연말 모임 때문에 방문했던 유명 호텔 복도에서 우연히 목격한 참담한 광경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예, 내가 이걸 너한테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틀 밤을 잠 한숨 못 자고 고민했어. 하지만 네가 저 가짜 웃음에 속아 10년 동안 피땀 흘려가며 모은 네 목숨값을 네가 지금 누구 손에 쥐어주려 하는지는 알아야겠기에 가져왔다. 순자가 테이블 위로 쏟아놓은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59인 그녀의 나이에 절반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싼 채 아내에게는 평생 보여준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식당 주방의 매운 연기 속에서 눈물을 훔치며 10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붓고 있을 때 남편은 저 낯선 여자의 명품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진 속 저 여자가 메고 있는 화려한 명품 가방이 그녀의 눈을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지난달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보았던 그 의문스러웠던 거액의 할부금 그리고 남편이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좀 받았다며 둘러댔던 그 돈의 행방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대출과 카드 빚을 끌어다 내연녀의 환심을 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사진 속 여자의 목덜미에 코를 대기라도 하듯 사진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이 냄새
장미 향수 냄새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호텔 복도 전체가 그 여자 장미 향수로 아주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남편이 퇴근길에 사왔던 프리지아 꽃다발은 그 지독한 향기를 감추기 위한 가증스러운 가림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내의 간병을 자처하고 요양원행을 극구 반대한 이유가 번뜩이는 칼날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남편은 지금 내연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끌어다 쓴 그 엄청난 대출금과 카드 빚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의 치매 진단 일시금 1억과 매달 꽂히는 간병비 200만 원은 자신의 파산을 막고 불륜 행각을 이어가게 해줄 천금 같은 구원줄이었던 셈이지요. 저 사람은 내가 아프길 기다리는 거였어. 내 병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타낼 돈이 많아지니까 내 피눈물 섞인 보험금으로 저 여자랑 명품 쇼핑을 하고 여행을 다닐 꿈을 꾸면서 지금 내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져 피가 나도 핸드크림 한 통 아까워 바르지 못하고 부어온 보험금이 결국 남편의 추악한 불륜 행각의 뒷돈이 되고 내연녀의 사치를 채워줄 로또가 될 판이었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그 가짜 애정은 아내의 생명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보험 설계사보다 더 치밀하게 꾸며진 연극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연극을 끝내야 하는지 알겠어. 그녀의 눈동자에서 슬픔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디 차가운 냉정함이 들어찼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치매를 이용해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면 그녀는 그 보험금을 단 한 푼도 그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카페를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걸었습니다. 10년의 엄마로서의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온 지금 이 길 끝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맹목적인 기대에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의 배경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2월 31일, 그날은 그녀가 엄마는 무조건 희생해야 해 라는 허울을 벗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사라져줄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2월 31일 한 해에 고단했던 모래시계가 마지막 하나를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순간 창밖은 새해를 맞이하려는 사람들의 들뜬 함성과 자동차 경적 소리로 요란했지만 그녀의 아파트 거실은 시간이 멈춘 듯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 영수와 자식들은 각자의 화려한 송년 파티와 연말 모임을 즐기러 집을 비운 상태였지요. 평소라면 그녀는 그들이 돌아와 먹을 해장국을 끓이거나 어질러진 거실을 치우며 고독하게 새해를 맞았겠지만 오늘 밤 그녀의 손에는 국자가 아닌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59의 마지막 날, 거울 속에는 30년 넘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며 자신의 얼굴조차 잊고 살았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난히 검고 깊은 자신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억눌러왔던 한숨과 회한이 고여 있었지요. 그녀는 정갈하게 올렸던 머리를 풀고 등까지 내려오는 반질반질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만히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은 단촐했습니다. 여벌의 옷 몇 가지와 10년 동안
피눈물로 모은 보험 만기 환급금 통장,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간직해온 시집 한 권.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녀는 식탁 위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친구 순자가 건네준 남편의 외도 증거가 담긴 두툼한 봉투와 함께 정갈한 글씨로 눌러 쓴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직 사직서. 이 집에서 내 이름은 언제나 공기 같았다. 필요할 때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필요 없을 때는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숨막힌다고. 투덜대는 그런 존재 말이다. 당신들이 나를 치매 걸린 돈줄로 여기며 내 병이 깊어지길 바라면서 애쓰던 그 수고스러운 억지 연기를 지켜보며 나는 비로소 이 집에서 내 역할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당신들의 안락함을 위해 내 삶을 갈아 넣었던 엄마라는 직업, 아내라는 의무에서 나는 오늘부로 사직한다. 남편의 빚을 갚아줄 보험금도 자식들의 용돈이 될 간병비도 이제 다 내가 가져간다.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나는 이제 나를 찾으러 떠난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11시 59분. 아파트를 벗어나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그녀의 머리 위로 자정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펑, 펑 터지는 불꽃의 굉음 속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입 밖으로 크게 내뱉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미경이다. 나는 이미경이야. 30년 동안 가슴속에 갇혀있던 이름, 이미경 그 세 글자가 차가운 겨울 밤 공기를 가르며 터져나왔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거대한 감옥에서 해방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쏟아지는 불꽃 아래서 그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59회를 버텨온 여자가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화려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친구 순자의 고향인 전남 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미경 여사는 지난 세월의 모든 굴레를 그 불빛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새벽녘 무안의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비릿하지만 정겨운 갯내음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었습니다. 1월 1일의 해가 바다 위로 붉게 솟아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그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일지 모르지만 이미경 여사에게는 다시 태어난 첫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자가 미리 알아봐준 작은 집의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주방의 기름 냄새와 남편의 장미 향수 악취 대신 소금기 머금은 청량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1월 1일 하루를 오롯이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누구의 밥상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루,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연휴가 지나고 관공서가 문을 연 1월의 첫 평일, 그녀는 가장 먼저 목포의 작은 문화센터와 문인협회를 찾아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튄 기름 자국과 독한 세제에 갈라졌던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이제 시를 쓰는 펜을 잡고 기분 좋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경, 시인 지망생 이미경입니다. 접수처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말하던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창밖의 겨울 바다보다 더 깊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9의 끝에서 집을 나섰던 여자는 60의 시작점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미경이라는 세 글자가 비로소 그녀의 영혼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지도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남 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 창문을 열면 갯내음 섞인 비릿하지만 정겨운 바닷바람이 가장 먼저 안부를 건네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수평선이 이미경 여사만의 앞마당이 된 곳이지요. 서울의 50평 아파트에서 느끼던 질식할 듯한 정적 대신 이곳에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그녀가 펜을 굴리며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순을 맞이한 이미경 여사는 이제 주방의 기름 냄새와 독한 세제 냄새 대신 묵향과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앞치마를 두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엄마 사직서를 던지고 무작정 내려왔던 그 절박했던 발걸음은 이제 마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걷는 평화로운 발걸음이 되었지요. 식당 주방에서 튄 기름 자국과 찬물에 부르텄던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이제 첫 시집을 세상에 내놓은 작가의 손이 되어 당당하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환갑의 나이에 찾은 이 평온함은 그 어떤 고액 보험금보다 더 든든하게 그녀의 노후를 지켜주는 진짜 보험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던 이미경 여사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음을 울렸습니다. 1년 전 그 비정한 요양원행을 부르짖었던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지요. 그녀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차갑고 논리적이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풀이 죽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의 파도 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흘려보냈습니다. 침묵 끝에 며느리의 절박한 호소가 쏟아져 나왔지요. 어머님, 사실 아버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헤어지신 뒤로 화병이 오셨는지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이제는 혼자 거동도 못하세요. 몸무게가 15kg나 빠져서 비쩍 마른 노인이 되셨는데 저랑 애아빠도 직장 때문에 도저히 간병할 여력이 안 돼요. 어머님,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서울로 돌아오셔서 아버님 병간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계셔야 집안 꼴이 돌아갈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죽을 맛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은 단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짊어진 간병이라는 거대한 짐을 다시 시어머니라는 희생양에게 떠넘기고 싶어하는 계산된 이기심뿐이었지요. 1년 전 돈을 노리고 아내의 치매를 기다리던 남편 영수는 결국 내연녀에게 남은 재산마저 털리고 이제는 병든 몸으로 아내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자식들에게조차 짐짝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메랑은 정확히 1년 만에 그들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비참한 소식들을 들으며 가만히 자신의 마디 굵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가야지,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어쩌겠니라며 짐을 꾸렸을 그녀였지만 지금의 이미경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다처럼 깊고 평온했으나 그 속에 담긴 결단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너희도 참 힘들겠구나. 하지만 얘야, 나는 1년 전에 이미 그 집에서 사직서를 냈잖니.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란다. 그 사람의 업보는 그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이고 너희의 고단함 또한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이미경으로 살아가기로 했단다. 그러니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부르지 마라.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거절로 전화를 끄는 이미경 여사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복수도 원망도 이제는 그녀의 삶에서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서로를 옥죄고 이용하는 족쇄가 아니라 멀리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적당한 거리의 평화로 남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그녀는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시집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갈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험은 결국 누군가의 배경이 아닌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 있는 오늘이었다. 예순의 이미경.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를 위한 도구가 아닌 제 삶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등대처럼 그녀의 삶은 이제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중년 여성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따뜻하고도 고운 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한 해도 주인공의 결말처럼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